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제가 전공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내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랩런트들은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 제 소개를 먼저 잠깐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성가를 하고 나서 오늘 보니까 목소리가 갑자기 확 가라앉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물을 갖다 놓은 게 혹시 도움이 될까 했었는데 다행히 그렇게 많이 가라앉지는 않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진료를 한 지가 벌써 35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진주의 경상국립대병원에 지금 25년째 근무를 창원 경상국립대병원하고 양쪽에 지금 현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공하는 분야는 방사선 종양학과라고 해서 굉장히 좀 특수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을 집중적으로 치료한 분야인데 대부분의 암을 치료하고 있지만 제가 주 전공하는 분야는 유방암하고 전립선암을 치료를 하고 있고, 진주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만 제가 담당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여성에 있어서 제1위 암이 이제 유방암의 빈도가 선진국 암이라고 해서 굉장히 발생 빈도가 있고, 창원 경상대병원에 다행히 굉장히 좋은 장비가 저희가 들어와 있어서 서울에서 수술하시고 이제 방사선 치료하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분야에 있어서는 해당하는 교수님이 실력 유무보다도 어떤 장비를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퀄리티가 좀 달라지는 그렇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요즘 2000년도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입자방사선 치료라고 해서 이제 아마 TV에서 가끔 암 관련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중립자 치료나 양성자 치료가 이제 우리나라에 3대 정도 있는데, 신촌 세브란스나 국립암센터, 삼성서울병원에서 가동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쪽 가서 보시면은 시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신촌 세브란스 같은 경우에는 병원의 한 층을 다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점유를 하고 치료를 하는 그런 현장이 또 있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소규모로 이제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지만은 각 분야에서 전국에 현재 112군데에서 치료를 방사선 종양학과 개설이 돼서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 환자분들을 방사선으로 치료하니까 환자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진주에서 20년 전에 갑상선암으로 이제 치료했던 함안의 권사님이 계시는데, 여기도 아시는 분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 권사님이 20년째 치료하시고 20년째 이제 약을 타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가 방사선으로 암 치료도 하지만은 추적 관찰이라고 해서 전립선 같은 경우는 15년째 다니신 환자분들도 꽤 있고요. 저희는 보통 암으로 진단이 되면은 5년 정도가 규칙적으로 흔히 국가에서 중증으로 이제 그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도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 보통 오셔서 정기 체크하고 또 약을 타가고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사선 정형외과 아주 희귀하다 보니까 일반 병원에서는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연 뭘 하는가, 뭐 약 처방을 실제로 보면은 뭐 일반 뭐 내과나 외과 뭐 흔히 그 유관과하고 그 대동서이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적 관찰이나 약 처방이나 입원 환자만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전국의 방사선 정형외과에서 입원 환자 보는 병원이 한 20여 군데 있습니다. 실은 저희 경상국립대병원에서는 제가 이제 다행스럽게 진주 지역에 내려오면서 진료뿐만 아니라 어떤 연구 영역이나 다른 어떤 국가 기관에서 어떤 흔히 관리하는 그런 심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도 많이 덕분에 얻고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세부적으로 이걸 하게 된 그런 계기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중간에 있다가 잠깐 우리 랩런트 초등부 랩런트 우리 학생들이 한 달 전에 이제 병원 견학을 왔었는데요. 그 질문 중에 한두 가지는 제가 중간에 답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실은 한 거의 설명을 드리자면 거의 2시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딱 보니까 3부 예배 요거 지금 들으신 분이 우리 교회 정예부대처럼 핵심,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인 하나님 자녀들만 모여 계셔서 그냥 말씀을 드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잘 넘어가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2가지 큰 테마 내용 중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환경이 대학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대학병원의 구성원, 주된 제가 이제 의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실은 의사만 있어서 이게 모든 게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를 좀 넓혀서 가능하면 의료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의사의 역할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이제 흔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어떤 분포로 진행이 되고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일례로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대학병원을 백화점 가보면 층마다 다 그게 다 다르죠. 분야가 다 다른 것처럼 대학병원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진료하고 나오는 입원한다든지 외래에서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보이지 않는 많은 흔히 기여하는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좀 소개를 해드려서 우리 랩런트 관련된 부모님들이나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분야도 있구나라는 그 시각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면은 조금 더 눈이 좀 더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분야 쪽에도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간략하게 한 10분 내로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의 핵심은 제가 전공은 아니지만은 그 사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요즘에 이제 저도 20년 전에 명소동 지하에서부터 이제 출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벌써 보니까 제 나이도 벌써 6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력층이 다 보면은 흔히 어르신 분들이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듦에 따라서 인지 기능 저하가 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알츠하이머라고 하죠. 치매 포함한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그런 인지 기능 장애가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병원에서 실제 현재 어떤 프로세싱으로 그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리는 시간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학병원은 국내에 현재 보니까 거의 100여 군데 가까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있는 경우보다도 이제 부산, 경남, 경북 포함해서 보게 되면은 경상국립대병원도 이제 본원이 진주에 있고 또 분원이 창원에 있듯이
부산대병원도 이제 부산에 있지만은 또 양산 부산대병원이 있고, 또 경북대병원도 대구에 있지만은 또 칠곡 경북대병원이 그 특화된 암 전문 병원이 있듯이 많은 거점을 그 중심으로 해서 현재 이제 저희가 중증 병원이라고 해서 중증 환자를 주로 보는 그런 권역별로 그렇게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연 어떤 그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있어서 이제 이것은 제가 볼 때 공통분모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만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병원협회라고 해서 또 대학병원을 관장하는 그런 전국의 그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그 관리하는 그런 주된 목표 중에 하나가 환자 진료하는 이제 진료가 이제 핵심이 실현되죠. 환자 진료를 해야 되니까요.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교육, 환자에 대한 교육이나 직원의 교육. 일례로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같은 경우에 그 근무하는 교 직원이 2,500명 정도 됩니다. 수가 어마어마하죠. 창원은 현재 한 1,500명에서 1,8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가 적지 않는 수가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학생 교육도 실습을 와서 현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그 교육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2000년도에 들어서는 이제 연구 분야가 현재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거점 국립대라고 하죠. 지방에 8군데 그 도 단위로 거점 국립대학교 병원이 있는데 대부분 다 연구를 중점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생명 연구원을 담당을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진주 같은 경우에는 한 3층 정도 이루어져서 그쪽에 근무하는 연구 박사님 포함해서 연구원들이 한 100여 분들이 현재 일을 하고 있고 또 별개로 의과대학이라고 해서 그쪽에 기초교실이 12군데가 있는데요. 그쪽의 교수님들하고 임상 교수님들이 협업해서 같이 연구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지난주에 알아보니까 이제 진주병원 같은 경우는 1년에 연구비가 소규모 대규모 포함해서 한 100억, 120억 정도 1년에 예산이 이제 그 투입이 돼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진료, 교육, 연구가 세 가지가 이제 그 삼각형 형태로 이루어서 이제 그 거점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예방 교육이라든지 환자에 대한 그런 사회적 기여를 위해서 이제 병원에서 교육 부분들을 많이 하죠. 시민 강좌라든지 또 최근에는 애국에서 들어온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애국인을 위하는 그런 그 흔히 도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1년에 한두 분 정도 흔히 동남아에서 많이 들어오셔서 또 중국에서 현재 지금 치료받는 환자분들 중에서 중국 국적이신 분이 흔히 유방암으로 치료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억나는 분은 호주 분이신데 호주 분이 암으로 치료하는 분도 있고 프랑스에서 국적이신 분도 치료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국적 흔히 해서 치료의 질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은 국적 관계없이 오셔서 치료를 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병원에 이제 부서를 따진다 그러면은 진료하는 이제 환자를 진료하는 부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의료진들에 있어서는 이제 의사가 주로 하는 그런 부서에 있어서 내과 계열과 예과 계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과 계열은 저희 분야는 내과 계열에 해당이 되는데요. 외과 계열은 그야말로 수술하는 분야죠. 그래서 외과나 정형외과, 신경외과 그렇게 수술하는 분야로 나눠서 그런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병원마다. 그래서 내과 계열의 평가 지표가 어느 정도 잘 수행이 되고 있는지 병원 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원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흔히 이야기해서 임상병리과라든지 진단검사학과라고 해서 또 영상학과, 엑스레이 찍거나 하는 그런 분야도 또 나눠져 있고 이제 간호부서가 있죠. 간호부서가 실은 제일 병원에 저희가 볼 때는 가장 많은 이제 그 인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같은 경우는 간호 인력만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간호 인력이 분야에서 인원이 많으니까 간호부장부터 해서 뭐 수간호사, 또 이제 책임 간호사, 또 간호과장, 간호과도 간호부서도 굉장히 여러 과가 논하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그래서 간호에 있어서는 이제 진료에 관련된다면 외래 간호 파트가 있고 또 입원 전담하는 간호 파트가 있고 최근에는 그 PA라고 그래가지고 전공의들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전공을 대체하는 흔히 인력으로 뭐 소독을 한다든지 간단한 처치를 한다든지 하는 응급실이나 병동에 사는 그 PA 간호사가 요즘에 또 많이 투입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지원 부서에 있어서는 이제 체열을 한다든지 영상학과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사진이나 초음파라든지 CT, MRI 이제 그런 검사를 하는 또 부서 인력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심장 초음파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재활학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재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물리치료사라든지 또 내지는 흔히 장애가 있는 분들은 장애 작업치료사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약제 부서에 있어서는 약제 부서도 진주병원 같은 경우는 한 인력 인원이 약사분들이 포함해서 한 30여 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동 약국이 있고 또 외래 약국이 있고 그리고 약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최악의 정도가 이제 진료를 하고 저희가 이제 처방을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내는데요. 그 처방 약에 있어서 여러 약을 투약을 하다 보면은 흔히 금기 사항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약제과에서 걸러줍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약을 중복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흔히 주사 처방이나 약 처방을 낼 때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처방을 그냥 예전의 기억을 의해서 그냥 처방을 내게 돼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전산에서 뜹니다. 이 약을 썼을 때 어떤 부작용이 감안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체크하고 처방을 내주십사 하고 그리고 약제과에서 그런 부분도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환자분한테 간호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보는 시각에서는 마지막에 행정관리부서가 굉장히 저희 대학병원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정팀에서 어떻게 인력 관리를 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눈에 띄는 부분은 우리가 수납을 하죠. 업무에서 수납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물류 관리라든지 또 내지는 시설 관리라든지 그리고 그 노후 장비가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입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다 가고 있고 또 이제 병원의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또 내지는 흔히 단순하게 해서 이제 전력 시스템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된 내용하고 반복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이제 의사 인력은 교수님 포함해서 요즘에는 이제 인터레이던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의료 문제로 인한 촉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약직이라고 하죠. 병원에서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금을 2배, 3배 더 주고 계약직으로 해서 그 흔히 외래는 이제 교수님들 다 커버를 하는데 병동 입원한 환자를 낮병동 관리하는 그 전문의 선생님이 계시고 또 야간 관리하는 전문의 선생님이 따로 계시고 응급의학과 같은 경우에도 전임 그 전담 교수님이 계시지만은 대부분 응급의학과에서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요즘엔 촉탁의 선생님들이 많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그 의사 인력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간호 인력도 앞서 말씀드린 이제 외래나 병동에 있어서 논하져서 또 PA 간호사 분들이 또 근무를 하고 있고 진료 지원 인력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세분화돼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그 역할을 보이지 않는 그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관리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그 흔히 그 입사 면접할 때 이제 그 몇 번 들어가서 봤더니
행정학과 출신이나 경영학과 출신이나 어떤 데는 또 법학과 출신 선생님들도 지원을 해서 행정 인력이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경영팀도 있고 기획팀도 있고 또 인사팀도 있고 분야가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홍보팀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부서의 인력이 제가 볼 땐 적지 않습니다. 인력이 한과 한 예를 들어서 경영팀이다 그러면 그 경영팀에만 인력이 보통 10명에서 거의 20명 그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연구나 교육 인력에 있어서 서포트하는 그런 행정 인력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에서도 전공이 꼭 의료계 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문계 쪽에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일을 하고 있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이제 의료 기사분들이 대학병원에 있어서는 체열에 필요한 임상병리사라든지 영상학과에서는 이제 방사선사 선생님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재활학과에서는 물리치료사나 또 이제 최근에 창원의 이제 경상국립대병원에 소아장애 전문 재활병원이라는 게 4월달에 착공이 됩니다. 국책 사업으로 지역 거점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400억 정도 투입이 돼서 그 건물을 하고 문제가 소아 재활 전문의 선생님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가 이제 그걸 직접 투입이 돼서 진료를 하고 해야 되는데 소아 장애에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서울로 갑니다. 그건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방에보다도 아무래도 얘가 어리고 하다 보면은 좀 더 경험이 많은 대로 또 투입이 돼. 그리고 서울 쪽에는 그냥 진료받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흔히 정책적으로 지역 거점 병원을 경남 지역에서 이제 최초로 그런 작업 치료사 분들을 많이 고용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 정보 전문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 기록사라고 하죠. 의무 기록학과 출신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처방을 내고 이제 할 때 이제 보험 청구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이중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또 보건 정보 관리사라는 부분이 있고 또 데이터 분석도 합니다. 그래서 심사평가원에서 보건복지부 이제 흔히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저희가 흔히 진료를 하게 되면은 평가를 해서 이제 그 진료에 대한 그 비용을 지출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는 부분을 데이터 분석을 해서 어떤 게 더 많은지 흔히 여기서 한쪽으로 과잉이 되면은 그게 제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검사실 관련된 인력으로서 심장 초음파다든지 심전도 포함해서 또 내지는 혈액은행에서 혈액 관리를 한다든지 우리가 수혈을 한다든지 할 때 그걸 이중 체크를 해야죠. 혈액형이 잘못 투입이 되면은 큰일 난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혈액은행도 대학병원에서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우리가 시야를 치는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데 저희가 매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그 인력 분들이 이런 행정 관리 인력이 제가 볼 때 못해도 한 300~400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같은 경우에. 그래서 매년 신규 채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무팀이라든지 이런 경영 또 재무회계팀이라든지 또 기획이나 홍보 또 시설 보안팀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을 해서 하여튼 재밌는 게 제가 한 3~4년 전에 채용을 때 면접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 시설 보안팀인데 그 전기 배전 관련해서 서울에서 학교를 나오시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내려오셔서 또 지원을 해서 또 이렇게 근무하신 상황을 좀 또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국립이다 보니까 첫 번째는 급여는 많지는 않는데 신분의 안정성이죠. 그냥 근무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역할만 하면 정규직인 경우에는 누가 나가라고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흔히 시설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여자분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여자분들이 실은 시설이라든지 그런 보안 부분들이 일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뭐 누수도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병동이 많이 있고, 의외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누수 같은 게 일상화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진주병원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수시로 보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설 보안 부분도 꼭 남자의 벽이 아니라 여자분들도 또 그에 관련돼서 많이 흔히 일하시는 것을 또 지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의사만 있어서 이게 병원이 대학병원 같은 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유관과들의 보이지 않는 그런 파트에서 많은 그런 인력들이 같이 움직임으로써 총괄적으로 그 일이 돌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랩넌트나 또 랩넌트를 키우시는 우리 그 부모님들이 좀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시각을 좀 넓히셔서 우리가 꼭 제가 볼 때는 뭐 의사만 꼭 돼야 되지 않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넓은 시야로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걸 많이 비전을 갖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달 전에 그 저희 교회 그 초등부에서 이제 병원 견학을 왔다 갔는데요. 이제 저보다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의사를 하게 되었는지 이제 그걸 이제 질문하신 우리 친구가 있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간증이기도 하지만은 다 지금 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사역을 다 하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PK죠. 저 이거 뒤돌아서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저희 시대에 있어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보면은 뭐 한 반 이상이 대통령 되고 싶다. 이렇게 대통령이 어마어마하죠. 실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뭐 막연하게 뭐 선생님 되고 싶다. 흔히 얘기해서 어떤 구체성이 있지는 않았는데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께서 영적 치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현장을 보여주시다 보니까 육적으로 아무래도 영적으로 치유하신 분들이 육적으로 많이 약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육적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보면은 이게 제가 뒤돌아 이제 저도 이제 애들이 둘이 있는데요. 저와 같은 그런 길을 걷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요해서 될 문제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시야를 넓혀줘서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머니 아버님께서 너 의대 가야 된다, 의사 돼야 된다 하셨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 소망을 했었고, 제가 그에 대한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이제 흔히 부모님께서는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 예배는 지금 그것은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아버님께서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씩 꼭 예배를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흔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당연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흔히 얘기해서 이제 저희 이제 흔히 형제 자매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많이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요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 많이 그런 부분을 열려주게 하면은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관심을 가졌을 때 옆에서 조언을 해주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공부라는 게 지금은 공부를 잘해서 모든 게 다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심도를 어떤 분야에서 지금도 이제 그 학생들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뭐 인터넷이나 친구에 통해 가지고 그 향후의 진로를 찾는 경우가 더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믿음의 다 자녀들이고 하기 때문에 흔히 영적인 부분은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잘 인도를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갔을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점을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많이 열려주고 많이 흔히 보여주고 하는 게 무엇보다도 많이 중요치 않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대학병원의 구성 소개는 제가 말씀을 마치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자랑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암을 전공하는데 뭐 갑자기 알츠하이머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최근에 의료계 쪽도 노인의학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흔히 전공 분야에서 그래서 기회가 저도 교육을 받을 기회가 돼서 작년에 노인의학 세부 전문의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흔히 이후에 나온 그 내용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알츠하이머의 이제 대가라고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데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했던 내용을 2시간짜리 내용을 15분 만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예부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어떤 프로세싱으로 알츠하이머가 진단이 되고 어떻게 진단이 되는지 그런 것을 조금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은 전혀 관련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조금 행동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좀 그걸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안내하시고 또 우리들도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인지에 있어서 문제 없이 잘 유지하고 있다가 천국 입성하면은 가장 행복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의학을 그래도 공부를 했다 하는 차원에서 이걸 잠깐 제가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라는 게 이제 흔히 치매하고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요즘에는 치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알츠하이머라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보통 보면은 시작된 시발점이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TV하고 냉장고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TV를 봤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체브람이다. 체브람 다 아시죠? 모르신 분 없죠? 이거 누구지? 하면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체브람이다. 체브람이 나왔는데 이게 누구지? 하면은 이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TV를 봤을 때 인지 기능이 있어서 이게 조금 소통이 좀 안 된다 하면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같이 TV 보시다가 좀 이렇게 이상한 행동 하신다 그러면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냉장고를 열었는데 이거 뭐 들어왔지?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조금 이제 그 앞에서 한 1, 2분 고민하다가 찾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열었을 때 내가 이곳에 뭐 들어왔지? 하고 뒤돌아서면 정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TV하고 냉장고는 대표적으로 인지 기능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 그렇게 먼저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흔히 저희가 이제 의학적으로 건망증하고 경도 인지 장애라는 것을 이제 구분하는 3가지 팩터가 있습니다. 그 팩트가 건망증 같은 경우에는 했던 말을 힌트를 주는 경우에 기억이 나는 건망증입니다. 근데 생뚱맞게 그런 게 있었어? 그러면 정말 좀 경도 인지 장애의 시작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기억은 안 나지만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나 하는데 이제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다시 되는 거. 근데 문제가 친구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아예 나 그걸 잊어버려가지고 그 대화에서 소외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냉장고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생각이 나면은 본인의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건망증이 해당이 되고, 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냉장고 이제 키가 되는 게 그 신경과 교수님들이 알츠하이머에 있어서 전형적인 게 냉장고를 많이 열어보라고 합니다. 냉장고 열어봤는데 냉장고가 무질서하고 많이 상해 있고 하면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경도 인지 장애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거죠. 이게 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좀 의사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좀 심각한 거고, 냉장고도 역시 상한 음식이 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부모님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연로하신 분들의 이제 냉장고를 열어보면은 먼저 그 상황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TV하고 이제 흔히 이제 냉장고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주된 그 흐름 자체가 이제 그 인지 기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기억력 저하가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요즘에는 이제 노화에 있어서 노화를 좀 딜레이 시키는, 흔히 이야기해서 서울 아산병원에 있는 그 교수님도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 노년내과라고 이제 하는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 이야기하는 게 저속 이렇게 속도를 좀 천천히 해서 노화가 되죠. 저속 노화하는 그런 부분들의 주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제 흔히 제가 볼 때는 저희 어머님께서 흔히 성경을 필사를 많이 하시고 성경을 매일 이렇게 읽으셨는데, 알츠하이머의 교육 어머님 아버님도 다 그 흔히 그쪽에 노출이 되셔서 그 투병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기억력 저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근데 그 기억력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흔히 해서 여러 가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이제 그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으면 성격 변화가 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그 조급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어울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히 시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안 그랬는데 밖에 출입을 좀 덜 한다든지, 또 내지는 집에만 그냥 가만히 대표적인 TV만 보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 그 TV 내용도 잘 모르고 그냥 켜놓고 있는 그런 경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방향 감각, 나갔을 때 방향 감각의 저하로,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러 버스 타러 갔는데 거꾸로 탄다든지 엉뚱한 걸 탄다든지, 아니면은 그 타야 될 곳을 못 찾아가지고 좀 방황한다든지. 서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하철 그 출입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못 나가가지고 하는 그런 노인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이제 상황이 이제 가족을 몰라보거나 또 이제 대소변에 실수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이제 중증으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에 그렇게 되겠고, 또 이제 언어 장애가 많이 생기죠. 의사소통이 안 돼. 말을 하고 싶은데 의사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전형적인 알츠하이머의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진행이 정상 노화가 된다고 하면은 서서히 흔히 이제 주관적 기억 장애라고 해서 이제 서서히 떨어가야 되는데, 그런 흔히 해서 경도 인지 장애가 앞서 세 가지 특징적인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급격하게 이게 떨어져서 치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의학적으로 정의를 다시 한번 한다고 하면은 치매하고 경도 인지 장애, 주관적 기억 장애를 이 세 가지 팩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지 장애 호소,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 인지 장애, 옆에서 봤었을 때 흔히 이야기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겠다라는 그런 경우라든지, 또 일상생활의 능력이 장애가 생기는 이 세 가지가 다 겹쳐져 있는 경우는 치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일상생활에는 문제는 없는데 객관적으로 이제 검사를 했었을 때 문제가 있거나 또 인지장애로 호소하는 그런 경우는 경도 인지장애에 해당이 되고, 또 이제 그 흔히 그냥 일반적인 생활하는 데 있어서 건망증과 유사한 그렇게 믹스되어 있는 경우는 주관적 기억장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주관적 기억장애는 인지기능 정도만 호소하는 그런 경우다. 경도 인지장애가 되게 되면은 치매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치매가 되면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는 거죠. 본인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있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저희가 데이터상으로 볼 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명의라고 이제 그 지칭하신 분의 이제 강의 내용인데요. 그분은 지금 현재 진료를 하려고 하면은 2년 정도 있어야지 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그분 진료를 받다가 치매를 걸려가지고 이제 진료를 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근데 하여튼 그분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데이터상으로 이제 흔히 이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보통 경도 인지장애가 시발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되게 되면 보통 치매까지 가는 흔히 코스가 6년 동안에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도 인지장애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역설적으로 그럼 20%는 좀 관리를 잘하면 피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보통 1년에 10에서 15% 정도 치매 초기, 중기, 말기로 이렇게 서서히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 장에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은지, 실은 제가 볼 때 질병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보통 오시게 되면은 치매 평가를, 알츠하이머 포함한 치매 평가를 이런 5가지 단계에서 그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씩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문진을 하죠. 물어보죠. 신경학적 이제 진찰이라고 해서 인지에 대한 부분을 그 당사자와 보호자가 이중 체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기억력에 있어서 중요한 약속을 잡아놓고 그걸 빼뜨린지 안 빼뜨린지, 그런 부분들을 기억력에 있어서 중점을 보게 되고, 방향 감각에 있어서 대중교통을 하는데 혹시 길을 헤매는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고,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단어가 바로 떠오르는가,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게 됩니다. 또 성격이나 행동에 있어서 병원에 올 정도 되면 뭔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오시겠죠. 그래서 이제 되게 환자가 스스로 오는 경우보다는 보호자랑 같이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격에 있어서 뭐 우울이라든지 최근에 들어오셔서 굉장히 모든 것을 급격하게 짜증도 많이 내고 굉장히 이전과 다른 그런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경우에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문 중에 내용에 보통 이제 그 치매라는 게, 알츠하이머 포함한 치매라는 게 최근의 일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치매 있으신 분들 보면 옛날 일은 잘 기억합니다. 10년, 20년 전, 30년 전 일은 너무 잘 기억합니다. 근데 최근의 일, 보통 한 단기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한 2-3달 전, 어제 일도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1년 내 상황을 본다면 어버이날이나 설이나 추석 관련해 가지고 누가 찾아왔었고 또 언제 만났고 뭐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환자한테 먼저 물어보고 또 보호자분한테 다시 한번 이게 맞는지 다시 그 체크를 해서 이게 이제 흔히 이분이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 될지 그걸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또 신경학적으로 흔히 이야기해서 신경 반응이 떨어지는지, 그래서 흔히 이제 진찰을 또 진찰을 타진을 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그 흔히 걸음에 있어서 조금 둔화된다든지 정상인에 비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게 되고, 또 인지기능 평가가 이제 저희가 볼 때 제일 중요한데요. 이런 설문지를 통해서
신경 심리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의료진 또 보호자가 작성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를 하는 그런 과정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일상생활 능력 평가가 실은 환자분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이제 키포인트가 기본적인 기능 부분과 복합 기능이 있거든요. 한 5가지 정도씩 체크를 하게 되고 또 설문조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에 있어서는 세수다든지 모욕을 혼자 할 수가 있는지, 또 옷 입는 것을 혼자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속옷을 잘 갈아입는지, 또 모욕을 스스로 잘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화장실을 혼자서 잘 갈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합 기능으로 해서는 요리를 이전처럼, 남자는 요즘 남자분도 요리를 많이 하니까요. 이전처럼 요리를 잘 하는지, 요리를 했던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냉장고 관리가 잘 되었는지,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그 본인의 이제 용돈 관리, 재정 관리죠. 그래서 치매에 있으신 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실제 사례했는데요. 서울에 강남에 굉장히 빌딩도 여러 채 갖고 있는데 치매가 자녀분들이 없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두세 달에 한 번씩 오는데 본인 건물이 어딘지를 몰라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흔히 후견인을 내세워가지고 흔히 이제 친척분이랑 같이 오시게끔 해서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조금 의아하는 그런 상황이 재정 관리라든지 본인의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은행이나 관공서 가서 일을 전혀 못 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마트나 쇼핑을 하러 갔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서성거리다 그냥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기능을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서 이분이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 될지 그걸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상 행동 평가 중에 망상 같은 것을 많이 하게 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울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무기력감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환신하든지 엉뚱한 걸 본다든지 엉뚱한 게 막 들린다든지, 그리고 또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화를 해보게 되면 그렇게 의사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역시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실은 이제 5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인 감별 진단, 이분이 지병이 있는 분인지 아니면 지병과 관련된, 대표적인 게 이제 뇌졸중이 있게 되면은 이게 많이 혼선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흔히 지병이라고 말씀드린 그런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나 고지혈증, 제가 말씀 나중에 드리겠지만 이 3가지가 굉장히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흔히 뇌 기능에 있어서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술, 흡연은 흔히 뇌졸중의 위험 요소도 되지만은 이런 알츠하이머하고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신경학적 진단이나 또 피검사라든지 또 브레인 뇌 MRI라든지 페트 검사, 그래서 뇌 MRI하고 페트에 있어서 알츠하이머가 어떤 형태로 보이는지 잠깐 보여드리면은, 뇌 MRI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전형적인 알츠하이머형 치매라고 하거든요. 보통 60세 미만에 해당이 되면은 굉장히 애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가운데 하얀 게 떠 있죠. 이런 하얀 이끼 같은 게 떠 있고, 그리고 이제 뇌 주름이 이렇게 좀 팽팽해야 되는데 그 사이로 공간이 많이 생길수록 뇌가 위축이 돼 있어서 기능 저하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측면 사진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시커먼 게 많이 보이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전형적인 알츠하이머형 치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보다도 실은 양전자 단층 촬영이라고 최근에 이제 일반적으로 마지막 진단에 있어서
이제 그 최종 진단을 이제 이걸 보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침착이 되는데요. 정상인 분은 위에 있는 것처럼 색깔이 저기 그 파란색이 많죠. 아래쪽은 붉은색이나 노란색이 많죠. 특히 붉은색이 많이 띄는 부분이 아밀로이드라고 해서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 물질이 침착이 돼 있을 때 아래 사진과 같은 흔히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알츠하이머 병일 때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슬라이드가 2장 남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래서 치매 관련된 부분은 나이가 들면은 뇌 기능 저하가 일반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치매로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은 빨리 갑니다. 운동을 안 하면. 그래서 가만히 그냥 숨쉬기만 열심히 하시면은 치매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리고 담배를 열심히 피시면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은 요즘에 이제 흔히 담배를 하면은 뇌로 저산소증이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흡연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뇌 활동의 저하, 의사소통을 많이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내가 저분을 치매를 빨리 유발시키고 있다 그러면 가둬놓고 지내시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되시겠죠.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걸 전혀 관리를 안 한다. 약도 안 먹고 그냥 마음대로 해라.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그러면 빨리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잘하고 체중 관리가 또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체중이 변동이 있는데 그냥 뭐 될 대로 되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저희가 이 부분, 동그라미 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하면 좀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그 진주에서 지난주에 97세 된 어르신분이 그 전립선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시작을 하셨거든요. 97세인데 멀쩡하세요. 굉장히 건강하세요. 조금 걷는 게 조금 힘이 없으신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의사소통하는데 본인이 현재 불편한 부분, 소변을 어떻게 본다, 또 뭐 흔히 어떤 증세가 있다, 아침 저녁으로 어떤 변화가 있다,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해요. 그래서 야, 97세인데 이렇게 정정하게 암 치료까지 하시려고 또 투병에 대한 의지가 또 명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서 말씀 35년을 진료를 하고 있지만은 요즘에는 굉장히 고령 환자분들이 의외로 정정하신 분들,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의 그분들이 모델이 아니라 우리 그 믿음의 이 정예부대인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은 천국 입성하기 전까지는 전혀 문제는 없겠지만 주변에 좀 그렇게 이제 안타까운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게 좀 보이시면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서울대 교수님이신데요. 본인이 이걸 만들려고 20년간 걸리셨대요. 임상 경험을 통해서 여기 있는 것은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으로 가자 하는 것을 지금 환자분들만 올 때마다 이야기하라고 한답니다. 말을 시킨답니다. 안 그러면 나가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진땀나게 운동을 해야 된다. 땀이 날 정도로. 그리고 담배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담배는 다른 각도거든요. 그리고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예부대라고 말씀하는 게 교회 활동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제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 그 흔히 찬양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속내를 밖으로 노출시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찬양하실 때는 간양하면 큰 소리로 하는 것도 여기 목사님께서 항상 금요나 수요 예배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위에서 소리 지르면 막 주변에서 난리를 피우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는 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지적으로 우리 교회가 참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도 우리가 흔히 속에 있는 속내도 치매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 또 대내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대화를 많이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씩 하루에 꼭 대화를 해라. 그래서 혹시 주변에 부모님이 여기에 있지 않고 타지에 있다 그러면은 전화라도 매일 해서 말을 놓고 계속 의사소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능하면 여기 있는 거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죠. 뭐 원샷하고 막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그냥 막 폭주하고 그러면은 치매로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좀 미워하시면은 잘 박수 쳐주면서 그냥 원샷이 아니라 그냥 뭐 흔히 그 뭐죠? 그 소맥이 아니라 양주를 훨씬 더 8대2 비율로 해갖고 많이 드시게끔 하면은 조금 더 빨리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 교수님은 원래 저기 술을 본인이 예전에 이제 흔히 대가일 정도로 술을 먹으면 폭탄주를 기본이 한 20잔 정도 마셨다고 해요. 근데 본인이 환자 현장에서 그런 걸 보고 많이 이제 보다 보니까 본인은 이제 술을 끊었다. 그분은 교회를 다니시지도 않으시는데 흔히 금주를 또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리고 생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해야 된다. 식사를 저 목사님께서 저도 나름 걱정이 됩니다. 식사를 천천히 해야 됩니다. 식사를 오랫동안 씹는 게 그냥 전투적으로 드신 분들 있죠. 그냥 뭐 뚜껑대긴 뚜껑대인데 그냥 뭐 1분 컷, 뭐 2분 컷 이렇게 들면은 빨리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식사를 가능하면은 좀 천천히 오랫동안 하는 게, 애국에 나가서 식사하게 되면은 뭐 전식, 번식, 뭐 후식까지 해서 뭐 1시간, 2시간은 기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식사는 그냥 펼쳐놓고, 그쵸? 10분 컷, 그냥 뭐 30까지, 50까지,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그 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좀 천천히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이거 지켜야 될 게 고혈압, 그 다음에 그 고혈당, 그리고 고지혈증은 뇌졸중의 가장 기본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약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약 잘 드셔도 됩니다. 약 잘 드셔도 되시기 때문에 그런 평소에 그런 관리 대신에 뭐 관리를 하면서 아무거나 막 드시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진인사대천명으로 가는 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 육체지만은 영적으로는 뭐 뛰고 날고 하지만은 육적으로 힘들면은 또 그게 많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그런 건강도, 특히 인지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도 하나님 또 은혜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추가해서 하루에 30분 이상씩 햇볕을 꼭 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D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막 드시려고 뭐 보면은 뭐 먹고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암 환자를 보다 보니까 이건 먹어도 됩니까? 저건 먹어도 됩니까? 뭐 보다 못한 이상한 걸 갖고 오셔가지고 참 먹지 보니까 먹고 계세요. 먹고 계시면서 와서 확인하는 거죠.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그래서 있으신 것만 드시고 그 다음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넘어가는데요. 하여튼 그 햇볕을 쬐는 게 더 중요하고,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드시면은 좋고, 그 다음에 가능하시면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식사를 좀 천천히 하시면 좀 좋고, 지병 관리,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보통 70 넘으시면 지병들이 다 한두 가지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말라 있지만 고지혈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나이가 들면은 이게 잘 모든 게 순활하게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병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를 또 이제 우리가 특히 제가 볼 때는 정신을 인지에 있어서 그게 좀 떨어지고 하면은 본인도 괴롭지만은 주변 분들이 더 많이 힘들어합니다, 실은. 그래서 주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에 해당 안 됩니다. 주변에 거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님이나 계신 분들에게 좀 그래도 더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걸 유지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귀중한 시간에 제가 좀 시간을 오래 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 영적인 힘을 얻고 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 육신을 또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잘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이 시대를 살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전문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